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아버지도 없이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을 재산도 기대할 것도 없다 생각했던 저는 어머니 덕에 팔자를 피게 되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유일한 기억은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새 가족이 놀러간 장면입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모습들이 너무 예뻐서 신났던 것은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어떻게 불렀는지, 목소리가 어땠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아쉬울 따름이죠. 지금도 아버지의 존재를 그리워하지만 어릴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란 티가 나면 안 된다며 어머니로부터 혹독한 가정교육을 받았거든요. 다른 집은 한 명이 혼내면 한 명이 달래준다는데 저에게는 혼내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이 나고 방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아버지가 있었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냉정했을까? 라는 생각이요. 이런 생각은 그리움에서 억울함으로 변했습니다. 억울함은 부모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죠. 아버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왜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아버지는 이렇게 일찍 돌아가실 거면 왜 나를 낳았을까?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이따금 서러운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온 거죠. 어머니는 저의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먹다가 젓가락질을 잘못해 반찬을 떨어뜨리면 손가락에 힘 딱 주고 젓가락질 똑바로 해! 라며 혼을 내셨죠. 특히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인사를 조금이라도 작게 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 혼을 내셨습니다. 어른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 큰 소리로 인사해야 한다고.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면 아주 크게 혼이 났습니다. 너한테 저게 꼭 필요한 거야? 아니요. 그런데 왜 갖겠다고 해? 그냥 가지고 싶으니까.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야. 양보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어서 못 배웠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방법이 어린 저에게 조금 가격했지만요. 젊은 날에 과부가 된 어머니는 너무 어렸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식까지 올바르게 길러야 한다는 부담감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잘 웃어주지도 않으셨어요. 잘못을 하면 매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는 저에게 무서운 존재였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았던 이유는 간혹 보는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초리를 든 날이면 어김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어오른 것에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 모습을 봤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어딜 가든 을이었어요. 어딜 가든 고개를 숙여야 했고 일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고집을 꺾어야 했죠. 처음엔 이런 모습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점점 나이가 차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감수하고 자기의 인생마저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인생 목표는 오로지 저 하나뿐이었던 거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여자의 녹록지 않은 삶을 지켜본 저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호강시켜주겠다는 목표였죠. 저는 한계를 모르는 사람처럼 노력했습니다. 자기 합리화 같은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지금 공부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했죠. 당연히 사교육 같은 건 꿈도 못 꿨습니다. 그래서 남들 2시간 공부할 때 4시간 공부했어요. 시험 기간에는 밤을 밥 먹듯이 새웠고 그나마 잘 때도 책상에 엎드려 2시간을 잤습니다. 살이 쭉쭉 빠지고 얼굴이 퀭해지니 나중에는 너 이러다 죽는다는 소리까지 들었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면 기특할 법도 한데 선생님은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러다가 진짜 잘못돼. 그런데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목표, 엄마를 호강시켜주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공부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업 시간엔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엔 선생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질문을 했습니다. 열정적인 학생을 예뻐하시는 선생님도 나중엔 학을 떼셨죠. 문제집을 새로 사기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똑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풀었어요. 문제집이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쓰지 못할 정도가 되면 작심삼일이 습관인 친구들이 앞장만 풀어놓은 문제집을 가져다가 공부했죠. 문제집에 친구 이름이 쓰여 있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평범한 중학생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죠. 저는 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고 거지라고 놀림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눅들지 않았어요. 절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든 고개를 숙이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억울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저를 화나게 하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없지만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가 있다 라고 생각하며 의미 없는 조롱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공부에만 빠져 살고 놀러 나가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악착같이 공부만 하는 저에게 친구가 생길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를 징그럽게 생각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 저를 멋지게 봐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 저를 못살게 굴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걸 보면서 호감이 생겼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좋은 자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그 친구들과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저에게는 좋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넓혀간 인간관계 덕에 고등학생 때는 전교 회장까지 했고 내신 관리와 학생 기록부 덕에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계셨으니까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네가 상심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수백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너 대학 가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야. 적을 때는 1,000원, 많을 때는 5만 원, 월급 받는 날이면 10만 원. 10년이 넘게 돈을 모아온 통장에는 그동안 아등바등거리며 살아온 어머니의 발자취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통장을 다시 건네었어요. 등록금 필요 없어요. 깜짝 놀란 어머니는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왜? 너 설마 대학에 안 갈 거니?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겠다는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그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책임질게. 빠른 속도로 말을 우다다 쏟아내는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액 장학금 받았어요. 어머니는 너무 기특하다 말하며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에 담긴 의미를 아는 저는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입학했어요. 하향 지원이었죠. 선생님 모두가 아쉬워하셨습니다. 전액 장학금 때문에 몇 단계나 낮은 학교에 지원하다니 내가 다 아깝다. 내가 다 아까워. 제가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모르셨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다라는 말만 했을 뿐 어느 대학에 입학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대학교 기숙사에 입소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다시 통장을 건네셨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이미 등록금 납부 기간도 끝났어요. 어머니는 거칠어진 손으로 제 팔을 끌어 손바닥을 펴시더니 기어이 통장을 안기셨습니다. 대학 가면 돈 쓸 일 많다며 생활비로 써. 대학을 놀러 가나요? 공부하러 가는 거지. 우리 딸 그동안 친구들이랑 제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고생한 거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왜 또 울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아주 어렵게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왜인지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나머지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를 잠깐이라도 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에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내일 일찍 나가야 되니까 먼저 잘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요. 얕은 잠을 자고 있는데 곁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는 잠자는 제 머리를 매일마다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편했는지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고 저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주 찾아올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빠질 텐데 그러지 마.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힘들 거야. 엄마 혼자 있다고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어머니는 기어코 제 주머니에 돈봉투를 찔러 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좋은 남자 있으면 데이트도 하고 그래. 청춘이잖아, 우리 딸. 제보를 조심스레 토닥이는 어머니의 손길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쉬운 인사를 남기고 기숙사에 들어가서 짐을 푸는데 또 다른 봉투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어머니가 몰래 넣어둔 돈봉투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돈봉투가 아니라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저는 정리가 하나도 안 된 방 한가운데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울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던 저의 눈물이었죠. 편지에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어머니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참 많았어요. 이것도 미안하고 저것도 미안하고 제가 감사하다 생각하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만 반복하셨어요. 편지의 내용을 조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야. 엄마는 네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아장아장 걸어왔을 때를 잊지 못해. 엄마라는 말을 배웠을 때와 집안의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서 물건을 끄집어냈던 순간도 너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야. 그런데 사는 게 바빠서 지쳐서 너를 소중하게 대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에게 너무나 미안해. 그렇게까지 엄하게 굴어야 했을까? 조금이라도 더 웃어줄 수는 없었을까? 칭찬해달라며 달려오는 너에게 더 다정하게 말해줄 수는 없었던 걸까? 매일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너를 잘 키우기 위해 내가 했던 것들을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다 내 욕심이었더라. 사랑만 줘도 부족한 나이에 실수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해하는 네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생생하구나. 정말 정말 미안하다. 잠도 못 자고 공부하는 너를 학원에 보내주지 못한 것도 미안해.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너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지 못해서 그것 또한 미안해.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순간 모두를 어머니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꾸역꾸역 주머니에 넣어준 돈을 그대로 보관했고 제 생활비는 아르바이트와 과외로 벌어 생활했어요.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면 그것도 모아두었죠. 대학은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그동안 모아둔 돈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어머니는 제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한 것에 너무나 기뻐하셨고 저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습니다. 가고 싶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첫술에 배부르겠냐 생각하며 당장 취업이 된 곳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면접을 볼 때 만났던 사장님 내외가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딸이랑 나이가 비슷하네. 첫 사회생활이라 모르는 것도 많을 텐데 우리 회사 다니는 동안 많이 배워가. 그분들의 말대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장님 내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과 인간적인 유대감도 쌓았죠. 출근해서 인사하고 묵묵히 일하고 퇴근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각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자녀는 몇 살이고 요즘 별일은 없는지 속속들이 아는 분위기였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좋지 않은 말로 쓰이지만 저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나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첫 회사를 다니던 동안에는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회사에 도착했는데 회사 앞이 번잡스러웠습니다. 가까이 가니 동료들이 사무실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대리님, 무슨 일이에요? 왜 안 들어가고 여기 계세요? 동료들은 저를 보자마자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소씨, 사장님이랑 연락돼? 응? 아니요. 연락 온 것도 없었어? 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반응하나 궁금해졌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과장님 한 분이 머리를 강하게 헝클어뜨리더니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 문 닫고 튀었어. 저는 그제야 굳게 닫힌 사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반투명 문을 통해서 본 사무실은 텅텅 비어 있었죠. 대체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틀 만에 싹 정리하고 사라지냐고.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닌 거지. 진작에 이럴 생각이었던 거야. 저는 멍하니 서서 텅 빈 사무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부터 준비했다고?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는데.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나마 상황이 나았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밀린 월급이 많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급도 적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사장님을 너무 믿은 거죠. 회사 사정이 힘들다고 이번 한 달만 좀 기다려달라고 하잖아. 그동안 쌓은 정도 있고 힘들어하는 그 얼굴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믿은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 사람 간의 정을 이용해서 벌어진 사기극이었죠. 당장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금 체불은 지금 당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당장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 카드값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내일부터 막노동이라도 해야 했죠. 그러면서 알게 된 것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직원들과 공유됐던 모든 실적이 가짜라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회사는 오래갈 수가 없는 회사였고 사장 부부는 부도가 나기 직전에 남은 자본을 털어간 것이죠. 저는 엄청난 배신감에 한동안 밖을 나서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차라리 사기를 당했다면 나았을 텐데.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마음 편히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회사라는 안정적인 울타리가 생기고 나니 사람을 대할 여유가 생겼고 그 회사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많이 줬어요. 특히 저를 딸처럼 대해주는 사장님 부부에게요.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뒤 직원들이 보여준 행동도 큰 충격이었어요. 밀린 임금을 조금이라도 받고자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헐뜯었죠. 한때 식구라고 생각하며 봐왔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걸 숨기고 아무 일도 없는 척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복장으로 집을 나와서 공중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알바를 했죠. 저는 철저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할까봐 모르는 척 하셨던 거였어요. 저는 퉁퉁 불어터진 제 손에 약을 발라주던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토해내듯 울고 나니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극복하려고 애쓰니 그래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경력을 쌓아 2번 정도 이직을 했을 때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지 라는 생각은 했지만 정작 남자를 만날 생각은 없었던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 다음은 결혼이 문제였습니다. 저보다 연상인 남편은 당연히 연애 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막상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행복을 꿈꾸고 결혼을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행복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남편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혼을 주저하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고 기다려 주었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저를 기다려주는 남편을 보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편은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던지라 저희는 결혼을 서둘러 준비했어요. 세상에 결혼 한번 하는데 신경 써야 하는 게 왜 이리 많은 건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날부터 결혼식 마치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상상 속의 결혼식은 우아하게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었는데 겉으로만 웃고 있을 뿐 제 신경은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는 것에 쏠려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식을 올리고 옷을 갈아입은 뒤 식사를 하고 있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제야 결혼식에 참석해준 하객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식당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일어나서 입구 쪽을 보기도 했죠. 혹시 제 손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일까봐 서둘러 입구를 향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더라고요. 직원은 갓난아이를 안고 고개를 숙인 여자에게 식권 없으면 나가셔야 합니다. 계속 여기 서 계시면 억지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나무라고 있었죠. 옷차림을 보아하니 누군가의 결혼식을 온 것 같진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자기들의 일을 한 것이었지만 덩치 큰 남자 두 명 사이에서 왜소한 여자가 어쩔 줄 모르는 걸 보니 그냥 지나치기는 힘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싶어 직원들에게 가까이 가려던 찰나 어머니가 저를 막아서셨습니다. 너는 가서 손님들한테 인사해. 저는 어머니의 뒤로 보이는 어린아이 엄마에게 흘끗 눈길을 주고는 제 자리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식권도 없으면서 앞에서 기웃거리길래 식권이 없으면 돌아가라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혹시 사모님 댁 하객인가요? 어머니는 어린 엄마에게 물었어요. 식권 잃어버렸어요? 아이 엄마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는 어린 엄마의 말을 끊고는 그럼 내가 주는 걸 깜빡 잊었나 보네. 진작에 와서 다시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라고 말했죠. 이 사람은 내 손님이다 라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데도요. 어머니는 어린 엄마의 팔을 끌어 식권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린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거절하진 않더라고요. 자존심 같은 거 생각하기엔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머님은 어린 엄마가 눈치를 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앞에 두른 포대기를 벗자 어린 엄마의 품에서 뽀얀 아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미모가 완성형이더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흘끔흘끔 쳐다볼 정도로 귀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린 엄마에게서 아이를 안아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 키우느라 편하게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애는 나한테 맡기고 얼른 밥 먹어요. 어린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먹던지. 인사를 마치고 어머니 쪽으로 가는 동안 밥 한 공기 분량을 순식간에 해치우더라고요. 저러다 체하는 건 아닐까? 그러게 너무 급하게 먹네. 남편과 이런 대화를 할 정도였죠. 어린 엄마가 목이 맥혔는지 기침을 하자 어머니가 등을 두드리며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린 엄마는 그 물을 받아먹고는 대뜸 눈물을 흘렸어요. 차마 소리는 내지 못하고 꺽꺽 우는 모습에 저와 남편은 크게 당황했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엄마에게 휴지를 건네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엄마를 배불리 먹이고 배웅하려는데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어린 엄마의 아기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아기 가방을 닫으며 별거 아니니까 가서 애기랑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어린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가방을 다시 열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투박한 손에 못 이겨 식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뭐 주신 거예요? 20만 원. 돈을 줬다니 역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분명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거래요? 어린 엄마와 제 어머니가 나눴던 대화는 결혼식을 올린 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몇 살이냐니까 22이래. 애는 아직 돌도 안 지났고. 애 아빠는 없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한숨을 푹 내쉬곤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대. 왜 그날 어머니가 유난히 그 어린 엄마를 챙겼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애를 낳자마자 남편을 잃은 거지. 배운 것도 없어서 마땅히 일할 것도 없고
친정도 없어서 애를 맡길 곳도 없다더라. 어머니는 어린 엄마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도 친정, 시댁의 도움 없이 홀로 저를 키우셨으니까요. 그때 20만 원밖에 못 준 게 마음에 걸려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서 주기는 했는데 조금 바빴더라도 더 가져다 주는 게 옳지 않았을까 싶네. 어머님은 이후에도 근근히 그 어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시기 지나면 일할 곳 찾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그 어린애들 두고 일이나 할 수 있을까? 요즘 나라에서 한부모 가정 도와주는 뭐 그런 거 없니? 네가 한번 찾아봐라. 등등. 모든 게 어린 엄마가 안타까워하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름도 사는 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제가 뭘 해줄 수 있었겠어요. 애기 엄마의 이름이랑 사는 것도 모르는 제가 알아봤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아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말끝을 우물거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잘하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줄 아니?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우리야 30이 넘었고 세상 물정을 알지만 그 아기 엄마는 이제 갓 성인이 됐다며. 성인이 되자마자 임신과 출산을 했을 텐데 아는 게 많지 않을 거야. 다만 우리가 그 아기 엄마를 찾을 수는 없으니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랄 수밖에. 이날 이후 어머니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아등바등 살았던 것에 보상을 바랄 법도 한데 어머니는 평생 동안 일구어 놓은 것들로 이제 다른 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호의에 감사해야 하진 않아요. 어머니의 호의와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반찬과 이유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이런 건 필요 없으니 그냥 돈으로 달라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으로 주면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엄마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딴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속상해했습니다. 왜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뭐가 예쁘다고? 어머니는 네가 속상해하는 거 다 알아 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패배자라면서 손가락질하고 받아주는 사람 한 명 없이 온 우주가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 포기하지 않은 엄마들이야. 어머니의 말이 자전적인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엄마들이잖아.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길 바랄 뿐이야.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거 다 엄마 얘기죠? 어머니의 입에 걸린 희미한 미소로부터 대답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저는 프로그램 디자이너로 업종을 바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인문학을 전공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우연히 디자인을 접하게 되었고 디자인 기술을 배워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되었죠. 이제야 적성을 찾았다는 생각에 매우 만족하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손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았을 때죠. 뼈가 으스러지는 사고는 손의 신경에 큰 영향을 주었고 저는 예전처럼 손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건 아니었고 일상생활까지는 가능했지만 섬세한 작업은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어요. 재활을 받으면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회사에 재활 기간을 기다려달라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다시 일을 하겠다는 일념하에 최선을 다해 재활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는 역시더라고요. 손이 제 뜻대로 따라오기는 했지만 속도가 늦었고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데도 큰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길어도 6개월이면 끝날 거라 했던 백수 생활이 2배나 늘어난 것이었죠. 평생을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이 집에서만 있다 보니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면접도 아니고 서류 심사에서 번번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사회생활 경력이 꽤 되기 때문에 저 정도의 스펙과 경력이면
재취업 정도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생각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첫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남편이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지만 우울감은 가실 줄 몰랐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다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임신 계획도 물 건너갔고, 당장 먹고 살 걱정만 들었거든요. 가뭄에 콩나듯 면접을 보러 가게 돼도 합격하진 못했습니다. 제 손을 보고 나면 아니나 다를까 불합격 통지서가 날라왔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떤 회사는 대기실에서 돌아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면접 보는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손은 어디 불편하신 건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 얘기만 하면 괜히 작아지는 저였습니다. 1년 전에 다쳤습니다. 좀 크게 다친 것처럼 보이는데 움직일 땐 불편한 건 없나요? 직원이 하고 있는 말에 속듯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직원은 미심쩍다는 말투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감각이 없다거나 반응이 좀 느리다거나 서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제가 분명 찔리는 게 있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기, 정말 죄송하지만 면접은 취소하고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면접을 보지 말라고요? 합격을 하든 못하든 면접은 보게 해주셔야죠.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교통비는 드리겠습니다. 입금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고,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교통비가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은 난감함, 당혹감, 약간의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 면접관으로 오신 이사님이 지나가다가 면접자님 손을 보셨어요. 일을 못할 사람을 면접 자리에 부르면 어떡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엄청 깨졌습니다.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직장을 오래 다녀본 사람으로서 그 말이 이해가 됐는걸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집 앞 공원에 앉아서 청승맞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저는 디자이너의 일을 포기했어요. 현실은 인정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주변의 환경은 저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운 게 영상 편집이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뛰어든 업종이긴 했지만 저는 저를 믿었습니다. 저는 했던 디자인 감각을 살려서 영상 편집과 접목하니 저만의 영상 제작 스타일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속도는 느렸지만 디자인보다는 손을 덜 쓰는 작업이었기에 이거라면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면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유튜브 채널에 편집자 공고가 올라왔고 저는 지체하지 않고 면접을 보러 향했습니다. 면접 장소는 지금까지 다녔던 면접장과는 사뭇 달랐어요.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푹신한 소파가 있었고 면접을 보는 사람은 유튜브 채널의 유튜버뿐이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눈빛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운이 대단했습니다. 유튜브의 얼굴이 조금은 익숙한 듯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고 면접은 순조롭게 흘러갔죠. 결혼은 하셨어요? 네. 아이는요? 아직 없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되셨을 텐데. 네? 아닙니다. 면접 중에 결혼과 같은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이 조금 이상했지만 면접에 부담감이 상당했던 저는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들 여력이 없었어요. 제가 가정 때문에 일을 금방 그만둘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사정 때문에 자녀 계획이 현재로선 없어요. 오래 일할 생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는 막상 이 얘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다니던 회사가 좋은 회사 다니셨네요. 왜 그만두셨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제 손을 들어서 보여주었습니다. 반대쪽 손과 달리 쭈글쭈글하고 얼룩덜룩한 제 손을 본 유튜버는 많이 놀란 듯 했어요. 아니, 어쩌다 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수십 번이나 떨어졌기에 이 말을 하는 건 언제나 어려웠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이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유튜버는 수십 번이 넘게 들었던 질문을 했습니다. 손 때문에 디자인 일을 그만두신 건데 영상 편집은 할 수 있으시겠어요? 공부하면서 편집 툴은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영상을 만드는 시간도 다른 편집자들이랑 비슷했고요. 손 때문에 일에 지장이 갈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튜버는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회사에서는 얼마 받으셨어요? 세후 300만 원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는요? 가끔 한 번씩 나왔고요. 디자인 쪽에서 300만 원 정도면 임금이 높은 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여기서 말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몸으로 취직을 하려면 몸값을 내리는 게 최선이었으니까요. 많이 받기는 했지만 디자인에서 영상 편집으로 업종을 바꾸기도 했고 여기에서도 정해진 예산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받고 싶습니다. 따로 협상을 할 것도 없어요. 유튜버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엔 다시 얼굴에서 감정을 감췄죠. 3일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면접을 마쳤고 제 마음엔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른 회사 면접보다 질문이 많고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었지만 분위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3일 뒤에 연락을 준다고 했으면서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취업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채용 공고를 뒤졌어요. 그런데 2주째가 되던 날에 유튜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연락이 너무 늦었죠. 면접을 보자마자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했어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저밖에 없는 터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아이 문제라면 어쩔 수 없죠. 이해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집자님이랑 일을 해보고 싶네요. 내일 모레 미팅 가능할까요? 저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손을 가지고 꾸역꾸역 편집일을 배웠는데 그것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죠. 저와 일하게 된 유튜버는 반려견 채널의 주인이었습니다. 구독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구독자만 많고 조회수는 얼마 안 되는 채널도 많은데 여기는 구독자 수와 조회수도 비슷했습니다. 활성화가 매우 잘 되어 있는 채널이었죠. 반려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관련 상품의 광고 요청도 많았고 직접 판매하는 굿즈의 판매량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거의 중소기업 수준이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했어요. 그게 반응이 좋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유튜버는 이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도 몇 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채널에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계약서를 쓰려는데 실수령에게 3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만큼만 받으면 최고라고 생각했고 적게 받을 생각까지 했는데 초짜 편집자에게 350만 원을 준다니 전 계약서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파격적인 연봉 협상이 마무리되고 유튜버는 임금보다 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 말 지금 진심이세요? 폭탄 발언을 던져놓고 정작 유튜버는 평온했어요. 새로운 채널을 만들 건데 편집자님이 8, 제가 2로 해서 수익을 분배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제 영상 일과는 별개로 작업해 주셔야 해요. 몇 개의 채널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새로 론칭하는 채널의 수익을 내가 갖는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죠. 채널 운영은 처음이라 많이 떨렸지만 기회라고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유튜버의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빌렸어요. 마케팅은 제가 할게요. 편집자님은 편집에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가끔 아이디어를 주셔도 좋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그 사람 사기꾼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저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죠.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고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상상 이상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거기에 매달 받는 350만 원의 월급도 있었으니 저는 남편의 차를 바꿔주고
혼자 사는 어머니의 집 전체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허름한 집에서 사는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은 거였는데 아버지와의 추억이 서린 시골집을 포기할 수 없다시기에 집을 수리했습니다. 행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이제야 살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은 채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제가 유튜버가 2를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유튜버는 그 2만으로도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 유튜버가 그 채널의 운영 전부를 저에게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수익을 제가 다 가지라고요? 지금 진심이세요? 진심이에요. 저는 그동안 묻지 못했던 질문을 드디어 꺼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유튜버는 제 앞에 앉아서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아시죠? 당연하죠. 애를 낳자마자 남편이 도망갔어요. 제가 출산을 하면 정말 이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는 자유가 중요하다면서 떠났어요. 처음 듣는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저와 아이의 얼굴을 절대 노출하지 않는 이유는 도망간 남편이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는데도 의문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한테 잘해주시는 이유와 연관이 있나요? 유튜버는 잠시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더니 제게 물었어요. 결혼하신 지 꽤 되셨죠? 결혼하던 날에 있던 일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글쎄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이 없었다는 기억뿐이라. 제 말을 끝으로 약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순간 한 기억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기 엄마가 와서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셨었네요. 유튜버의 얼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감격, 기쁨, 그런 감정이 느껴졌죠. 유튜버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저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갚으라며 유튜버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유튜버가 저를 찾아 헤맨 것도 아닌데 기막힌 우연으로 서로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설마 그때 있었던 일 때문에 저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네. 아니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리고 이건 우리 어머니의 호의잖아요. 제가 쉽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버는 저의 완곡한 거절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아마 편집자님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그때의 일은 어디서든 있을 수 있는 흔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날 먹은 밥 한 끼, 편집자님의 어머님이 지워주신 현금 20만 원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결혼식장에 발걸음했을 때 유튜버는 모든 면접에서 탈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화장실이라도 쓰자 싶어 건물로 들어왔는데 그곳이 마침 식사 장소였던 거죠. 맛있는 음식은 모두 아이에게 양보하느라 그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유튜버는 홀린 듯 그곳으로 갔고 거기서 수모를 당한 것이었어요. 사실 그날 한 가지 다짐을 하면서 나갔어요. 오늘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다고요. 그러지 않길 바랐지만 전 새벽부터 돌아다녔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젠 정말 그만하겠다고요. 단돈 5천 원이 수중에 없을 정도로 궁핍했고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깎기 때문에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할 판이었거든요. 당장 수중에 단돈 5천 원이 없을 정도로 궁핍했기 때문에 곧 집계약도 마무리될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주신 20만 원으로 다시 살기를 다짐할 수 있었어요. 작은 여관방에서 지내며 아이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았고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아이 얼굴을 보면 여태껏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어머님이 떠오르죠. 언젠간 꼭 한번 다시 만나길 기도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면접날 저에게 결혼 유무를 자꾸만 물었던 것은 제가 그날 만났던 신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 해도
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을 준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유튜버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만났던 과정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생긴 인연이고 저는 그 인연 덕분에 여태껏 살아있습니다. 저한테 주셨던 20만 원은 종이 뭉치가 아니라 동아줄이었어요. 처음부터 알아봤지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았어요. 오래전 건네었던 위로의 손길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아직도 이때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지금 현재 저와 유튜버는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즉,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딸이 생겼죠. 친정이 없는 유튜버에게는 어머니가 생겼고요. 처음 다녔던 회사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을 겪었고 나중엔 손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던 일을 원치 않게 그만두게 되었죠.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건들이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지금의 행복 덕에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고 있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